그에 못지않게 다양한 그 선천성 소화 질환을 다루는 저희 소아비뇨기과도 전문 의사 수의 감소라든지 그 문제가 점점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행사 부제로 노인 의료 소아 진료 대란, 이런 대란이라는 말을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이 같은 양대 위기 해법의 현실을 말씀드리고 또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또 발표해 주시는 저희 보험의사 한주연 보험의사님과 또 소아비뇨기학회 김성주 홍보위원님께도 감사드리고요. 끝까지 경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왜 대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냐면 그 심각성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비뇨기학과에서 의료 대란이라고 할 만한 게 도대체 뭐가 있지? 관심을 갖고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필수 의료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있지만 노인 환자들의 존엄을 위한 배뇨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전혀 사실 수면 위로 나타나 있지도 않고 국민들이 아는 분은 아시겠죠. 노인 환자들을 모시고 그런 보호자분들이나 이런 업에서 이제 종사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실제로 모든 국민들이 이 부분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비뇨기과의 필수 의료 영역이다. 다른 종양 수술이든지 그런 것들은 차후에 얘기를 하더라도 이 부분은 정말 시급하게 말씀드리고 전 국민들이 인식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러 이 자리에 왔습니다. 2020년도 노인의 실태 조사를 한번 이제 볼 필요가 있는데요. 노인의 수만 이렇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노인의 성향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따른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노인의 성향들이 변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과거에 비해서 학력이 높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자녀의 의존도가 과거에는 좀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아니다. 요즘에 내 자신 내 스스로 챙기고 그 다음에 나라에서 그거를 좀 뒷받침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강하죠.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주관적인 건강 상태도 좋다고 조사상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실제적으로 예전보다 만성 질환도 조금씩 감소하고 우울증도 과거에 비해서 좀 감소된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웰다임이라든지 그런 인식이 본인에 대해서 책임감이 더 강합니다. 이 세대에 포함이 될 이제 저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노인의 질이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보험, 의료급여, 노인 장기요양보험 통틀어서 이 전체 지출액 대비 65세 이상 노인 지출액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의료급여, 노인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 모두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노인 의료비의 증가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죠. 노인 인구가 가장 크겠고요. 물가가 올라가니까 서비스의 가격 상승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의료 서비스도 증가. 그렇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정말 필요하고 꼭 해야 된다면 이거 필수 의료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은 늙으면 이런 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과정은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더 심해지고 더 나이가 들면 이런 상태가 되겠죠. 이런 상태가 되면 먹여줘야 되고 몸도 이렇게 돌려줘서 욕창을 방지해야 되고요. 소변 받아줘야 됩니다. 최근에 요양병원에서 이 환자
기저귀를 벗기자 이렇게 비닐봉지가 이제 성기에 이제 묶여 있다고 해서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요양병원 원장님들이 거의 범죄자 취급도 받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국민의 인식이 또 부족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노인들을 돌보는데 어떤 자원이 어떻게 얼만큼 소요가 돼야 되는가 비용이 얼마나 들어야 되는가 이런 인식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게 사회적으로 합의가 되지 않고 그러기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잘 모르고 묵과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고요. 이제는 이제 이런 문제를 인식해야 된다. 이게 이제 제 주장입니다. 우리가 내 자식한테는 좋은 분유 먹이고 기저귀도 엄청나게 쏟아붓죠. 과연 우리가 이제 우리를 키워주신 어르신들한테는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걸 좀 생각해봐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요양병원에 이제 환자들이 이제 심각하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고, 요양병원에서는 이제 존엄케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 이탈이라고 하고 이 6가지 중에 이 네 가지 욕창, 낙상, 냄새, 탈기저귀 이런 것들이 이제 배뇨랑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배뇨 관리가 필요하고요. 배뇨 훈련, 정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반드시 자가 도뇨 교육 훈련이 필요하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이 자가 도뇨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게 안 됐을 때 이 더 심한 분들한테 해당되는 요도, 방광, 도뇨 간의 삽입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거를 하면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료들을 좀 보면요. 김계환 등이 이제 발표한 자료에서 보면은 우리나라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의 노인 요실 등의 유병률은 43%에서 65%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요. 거의 반 이상이죠. 자, 거기서 이제 보면은 노인성 요실금 환자의 84%는 요실금에 대해서 전문적인 관리를 받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양 노인의 중증 배뇨장애, 요실금, 요로 감염은 욕창, 요로 감염, 낙상, 수치심 등과 연결되고 주요 서비스의 질 저하 영역입니다. 수준 낮은 인력과 소극적 대처로 사실은 현재 이제 기저귀, 패드 등에 과도하게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실금은 노인의 삶을 위협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고 그렇지만 양질의 서비스에 의해서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기 요양 서비스는 다차원적인 서비스입니다. 이 노인들을 한번 모시려면은 필요한 게 되게 다차원적이에요. 식사도 좋아야 되고 운동도 쉽게 해드려야 되고 우울증 없게 심심하지 않게 해드려야 되고 소변되면 다 받아들여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각 영역이 서비스가 상호 독립적이고요. 그래서 각 서비스의 질을 정확하게 발표할 수 있는 그런 평가 지표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요양 노인의 만성 질환은 완치의 개념이 아닙니다. 관리의 개념이죠. 고혈압, 당뇨약 먹는다고 고혈압, 당뇨가 낫는 건 아니죠. 관리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배뇨 질환도 나이가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낫게 한다기보다는 관리를 잘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면서 나빠지니까요. 그래서 유병률 지표가 아니라 관리 지표 혹은 유병률 플러스 관리 지표로 관리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신장 요관 방광이죠. 자, 신장에서는 이뇨작용을 합니다. 피가 계속 24시간 걸러지면서 오줌을 만들어내고, 자, 요관부터 이제 방광까지 이제 배뇨 작용 이걸 잘 내보내야 됩니다. 24시간 쫄쫄 흐르듯이 내보내는 게 아니라 적재적소에 필요한 만큼 가둬뒀다가 완전히 내보내고 또 완전히 가둬뒀다가 내보내고 이제 이런 작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댐의 수문처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장 기능의 유지를 위해서 적정 배뇨는 필수적이다. 자, 그렇지만 이제 이 배뇨가 자가 배뇨가 불충분하면 주기적으로 인공 배뇨를 시행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가도뇨라는 게 이제 필요하게 되고요. 그렇지만 이 자가도뇨를 할 수 없는 분들, 노인들은 자기가 자가도뇨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필요시 배뇨를 위해서 이렇게 전문적인 방법으로 방광 카테터의 유치가 필요하고, 이 시술을 받으면 전문적인 관리를 받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몸에 인공 카테터를 유치를 했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국제적으로도 이 요도 카테터라든지 좀 더 이렇게 방광 내에 이렇게 상치골 방광 카테터 삽입술이라든지, 아까 문제가 됐던 이 콘돔 카테터나 비닐 같은 이거를 익스터널 카테터라고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고 관리 가이드라인, 그런 시행 가이드라인이 국제적으로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시행을 했으면 관리를 잘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양원에서 사실 콘돔 카테터나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이 이제 구하기가 어렵고 비싸기 때문에 이렇게 요양보호사들이 나쁜 뜻으로 비닐을 하는 게 아니죠. 사실 그래서 그게 고정이 안 되다 보니까 고무줄로 칭칭 묶기도 하고, 이렇게 그렇게 필드에서는 그런 필드에서는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거를 관리를 잘 할 수 있게 해줘야 되고, 그 관리 주체가 전문가 집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요양병원의 주된 수단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 기저귀 안에서도 배뇨 행위는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배뇨 행위의 가장 아이디어란 거는 잔뇨가 한 방울도 남지 않고 완전 배뇨가 되는 것이 가장 아이디어란 배뇨입니다. 그렇지만 기저귀를 해놓고 그냥 관리를 편한 식으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변을 잘 보시는지, 잔뇨가 얼마나 남는지, 뭐 그런 것들을 잘 모를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리고 그래서 이 요양병원의 어떤 지표도 그런 것들을 현재 사실은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사실은 국민들이 잘 알지 못하고, 저희가 사실 이게 처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이 중증 노인의 배뇨 관리에 대해서는 사실은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관리에는 인력과 자원과 자본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냥 노인도 많은데 굉장히 이런 어려운 일을 어떻게 그냥 뭐 공사로 하겠습니까? 그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부터 저희가 이 자가 도뇨에 대한 교육료 이런 것들을 신설을 해야 된다. 수가가 신설이 돼야 의사가 행위를 공식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어떤 이런 교육을 컴퓨터를 다 켜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 병원에서도 이제 그렇게 해서 사실은 최근에 변화한 이런 노인 인구의 성향이 적극적으로 바뀌었을 때 사실은 온 국민한테 배뇨 관리의 기본은 이런 것들이다라는 인식이 점점 퍼져야, 그런 것들을 알아야 이 사회가 전체적으로 이게 정말 돈을 좀 들여야 되겠구나. 그런 인식을 갖게 되고, 그런 인식을 가져야 정부에서도 수가도 생성하고 어떤 그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거, 그리고 국민들도 사실 집에서 노인들 모시기 힘들잖아요. 요즘에 진료 보러 올 때 어르신들 휠체어 타고 이렇게 모시고 이렇게 정말 이렇게 쇠약한 노인을 모시고 올 때 자매나 형제들, 뭐 오빠 동생 이렇게 모시고 오시면은 그러니까 진료실에서 긴장이 많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먹여주고 이렇게 운동시키고
소변 보고 이런 것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이 논문이 나왔는데, 그럼 자원이 얼마나 소모되느냐 이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독일에서 이런 거에 굉장히 모범적인 나라가 독일입니다. 독일에서 이제 6개 병원을 2014년도에 이제 조사한 내용인데요. 독일의 6개 병원에 신경 비뇨기과 환자 767명을 조사했을 때 과연 이상적으로 하고 있는 병원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건 여기 병원에서 조사한 내용을 발표한 내용인데요. 제가 이 논문을 보고 되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잘하고 있는 독일은 이렇게 잘하고 있구나. 자, 그래서 독일 중증 배뇨 환자에게 적용된 방광 비우기 방법은 남자 여자 전부 포함해서 75%에서 자가 돈요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가돈요로 안 되면은 제가 카테타를 껴야 된다 그랬죠. 방광에 구멍을 뚫어서 상치골 방광 카테타는 약 5% 정도에서 하고 있고요. 소변줄 요도에다가 소변줄을 넣는 거는 굉장히 부작용이 많이 합병증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단기간만 적용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1.7%로 이렇게 굉장히 아이디어란 이런 그 분포를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자가 배뇨를 시키기 위해서 뭐 배뇨 반사법이니 전기 자극법이니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환자들이 하루에 자가 돈요는 몇 번 하느냐? 평균 5.06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우리 일반 사람들도 뭐 5번은 정상적으로 소변을 봐야 됩니다. 아무리 못 움직이는 노인 환자들이라도 소변은 이 정도는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자가돈요를 하면서 기저귀형 팬티, 아까 말한 외부형 콘돔 카테타 등을 보조로 약 30%에서 사용한다는 것이고요. 우리는 이거를 주로 하는데, 여기는 자가돈요를 하면서 이것들을 보조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30%에서. 그래서 어쨌든 방광 배뇨 관리의 기본은 방광의 잔류를 줄이는 것입니다. 완전 방광에 소변이 한 방울도 안 남는 게 가장 이상적인 배뇨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느냐? 정창욱 등이 이제 2017년도에 경인 지역의 13개 병원을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요. 자, 아까도 기저귀 내에서 이제 배뇨 행위가 일어나기 때문에 약물을 먹어야 됩니다. 그 약물을 드시는 비율이 이제 20%고요. 기저귀를 사용하는 비율이 53%입니다. 그 다음에 유치 돈요가 19.5%고요. 그 다음에 자가 돈요는 12.2%입니다. 독일하고 많이 차이가 나고요. 콘돔 카테터도 7.9%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요양병원에서 이제 그 비뇨기계 질병을 어떻게 치료하느냐? 자체 해결이 5%고요. 비뇨기과 의뢰 7%. 전문적 진료 없이 지내는 게 이제 83%.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합병증이 약 20%에서 발생한다. 이제 이렇게 조사를 보고 있고요. 그럼 이게 이제 기자님들 이제 의학 전문지의 기자님들이시니까 이제 요양병원에 이제 2008년도에 일당 정액제가 이제 도입됐다는 걸 이제 알고 계실 겁니다. 2002년부터 7년까지 도입되기 전에는 비뇨기계 유병률, 등록된 진단명이라든지 약도 이제 처방이 많이 되고, 뭐 합병증도 이렇게 폐기별수까지 하니까 이게 등록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일당 정액제로 바뀌면서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2008년에 이제 일당 정액제 도입 이후에 요양병원에 비뇨기계 질병에 대한 인적, 물적 자원의 투입이 급격하게 감소했다는 것을 증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부산 지역에서 이제 조금 오래되긴 했지만 입원 환자, 요실금의 유병률과 실태 이런 조사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보면 이 기저귀에만 의존하는 비율이
78%입니다. 그래서 요양병원에 가시면 모든 환자분들이 다 기저귀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가도뇨 하신다는 분이 있다는 얘기는 별로 들어보시지를 못하셨을 거예요. 부끄럽다는 얘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적정성 평가,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 세부 계획에서도 유치 도뇨관이 있는 환자 분류, 그 다음에 유치 도뇨관 관련 요로 감염, 이렇게 결과 지표로만 이렇게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저는 이거 정확하지 못하고 객관적으로 유병률 지표랑 그 다음에 이런 걸 했으면 관리 지표, 결과 지표면은 다 이걸 안 하려고 하겠죠. 현재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에서 뭐 욕창이라든지 이런 비율을 보면 1% 이하로 조사되고 있는데 요양병원에서 어떻게 욕창 비율이 1% 이하로 조사가 될 수 있습니까? 역으로 따지면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노인 중증 배뇨 관리 및 치료에서 누구든지 노쇠하고 만성질병이 있으면 배뇨 기능이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고 잔뇨량이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면서 악화가 됩니다. 사망하기 전에는 누구나 배뇨 기능이 완전히 불능이 되고 잔뇨량이 증가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약물치료, 자가도뇨, 기저귀 등의 살아계신 동안에는 자원을 투입해서 잘 모셔야 됩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는 요도 카테타라든지 좀 안전한 상치골 방광 카테타로 전환해서 안전하게 잘 모시고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게 제 주장이고요. 이런 과정에서 합병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합병증이 발생하면 이 전문가들이 경요도 수술이라든지 처치를 적용해서 잘 관리를 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건강보험 자료 가지고 조사를 한 것인데요. 노인 인구가 이제 많아지니까 방광 무치 카테타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뇨관, 이거는 노인뿐만이 아니라 전체 행위이기 때문에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죠. 노인 배뇨 못하면 상치골 방광 카테타 삽입술, 이거는 전문가들이 저희 비뇨기과 전문의들이 하는 행위입니다. 점점 줄고 있습니다. 수가도 낮고 노인 환자 모시기도 힘들고 또 여기에는 또 그동안 비뇨기과에 대한 지원이 없어서 전공의가 한 10몇 년 동안 요즘에 좀 반전됐지만 전공의들이 없었지 않습니까? 전문 인력이 딸리니까 이렇게 시행 빈도가 감소 추세인 거는 점점 더 늘어나야 정상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배뇨장애인 요실금학회에서도 이 올바른 간헐적 도뇨법에 대한 교육자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 만들어서 배포하면 이거에 대한 인식이 커지지는 않더라고요. 실제로 거기 그 내용인데요. 신체적, 정신적 능력이 떨어지는 노인 환자들은 스스로 하기 어렵습니다. 누가 돌봐줘야 됩니다. 아기가 자기 기저귀 갈 수 있나요? 자기 기저귀 똥싸고 오줌 싸면 울어서 의사를 표현하죠. 노인 환자들은 의사도 표현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여자분들의 자가도뇨 안내서입니다. 여러분들이 노인 배뇨 장애 환자 혹은 보호자라면 전문적, 반복적 교육 없이 이거 하실 수 있겠습니까? 거울보고 해야 됩니다.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노인의 중증 배뇨 장애는 환자 상태별, 환자의 상황별 맞춤 교육이 필요하고요. 이걸 위해서 전문가 집단이 교육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자가도뇨 교육, 신소 이게 반드시 필요하고 이러한 부분이 이 비뇨기과의 필수 의료다.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뇨기과 학회에서는 이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부터 해가지고 이제 김태우 위원장이 노인 배뇨 감염 안전센터를 건립하자 이제 이런 얘기들을 몇 년 전부터 하고 학회랑 같이 하고 있어서요. 이런 것들이 좀 진행을 하고 있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이제 이런 것에 대한 시범 사업을 좀 더 빨리 시행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이 노인 중증 배뇨 장애 치료 관리를 위한 아까도 말씀드린 상치골 방광 카테터 삽입술 이런 소외된 그런 시술들을 교환술 그 다음에 이런 것들 합병증을 해결하는 경요도 수술에 대한
이런 것들을 정책적 지원 가산을 좀 해주십사 하는 게 저의 요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토론회도 하고 정책적으로 이제 지원을 하고 있고 노인 환자들의 존엄을 위한 배뇨 관리, 비뇨의학과의 필수 의료 예방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소아인구의 감소는 사회적인 이슈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 걸 다들 아실 겁니다. 보시면 0세에서 9세까지 2015년도에 비해서 지금 현재 20% 이상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7년 뒤에는 아마 2015년도에 절반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아인구의 감소는요, 지금 현재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의 감소, 아니죠, 대란이죠.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의 대란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고요. 이러한 대란의 문제는 소아청소년과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소아랑 관련된 모든 진료과들이 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소아청소년과, 이 소아청소년과와 다른 그 소아비뇨기과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 간략하게 소아비뇨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실금, 양육증, 과민성 방광 이런 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소아도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는 소아비뇨장을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잠복고환, 음낭수족, 요도화열, 전개증류 같은 우리 생식기 문제도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신증, 방광요관 역류, 요로계 기형 등 요로계 문제도 보기도 하고요. 그뿐만 아니고 신장암, 방광암, 고환암 같이 비뇨기 종양도 같이 보는 상당히 많은 일을 하는 파트가 이 소아비뇨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의 의문점이 드실 거예요. 아니 그냥 비뇨기과 보시는 분이 소아비뇨기과 보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자,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소아질환과 성인질환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우선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자, 성인질환은요, 성인들은 자기가 뭔가 불편할 때 증상을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소아는 증상 표현이 서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소아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두 번째, 치료 기준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성인은 딱 하나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소아는 그때그때 바뀝니다.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치료 기준이 달라집니다. 힘들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성인은 벌써 다 자랐기 때문에 그 질환 자체가 불변입니다. 하지만 소아는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르고 1년 뒤가 다르고 2년 뒤가 다릅니다. 하기 때문에 급격하게 바뀌는 이런 변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아에 대해서 보기는 상당히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성인 비뇨기를 보시는 분들이 소아 비뇨기를 보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같은 이유 때문에 이 비뇨기과를 지원하는 전문의들은 소아 비뇨기를 잘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기피하는 거죠. 하다 보니까 소아 비뇨기과를 보려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자, 문제는요, 지금 점점 1가구 이하 가정이 늘어나기 시작하죠. 지금 이제 정상적인 생식기능이 가능한 여자분 0.7명 중에 한 명이 애를 낳습니다. 지금 저희 애를 안 낳는다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소아 질환에 대한, 소아에 대한, 자기 아이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증가합니다. 그리고 산모의 나이가 보시다시피 점점 많아집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소아 어떤 기형이 발생되는 가능성이 더 많아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이런 상황에서는 저희가 소아 질환을 전문으로 보는 사람들의 필요성은 사실상 더 증가됩니다. 근데 현실은 어떨까요? 현재 소아 비뇨기 전문을 보는 전문의 수는 전국에 29명 있습니다. 이게 많은 것일까요? 적은 것일까요? 사실 이 29명 중에서는요, 성인을 같이 보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어서 29명입니다. 자, 이 29명은 비율은요, 상급병원, 종합병원 이상의 비뇨기과 의사의 전문의 수의 3.8%밖에 안 됩니다. 3.9%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적은 비율입니다. 이 비율은 어떤 비율이냐면요, 여러분들, 그 소아 비뇨기 전문의 한 명당 19세 이하의 아이를 28만 명 이상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비뇨기 전문의 한 명당 우리나라 국민 7만 명 정도를 커버하는 것에 비해서는 4배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당히 적다는 의미죠. 하지만 문제는요, 5년이 지나면 더 줄어듭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온다는 말이죠. 소아 비뇨기를 전담을 하는 의사들이 이만큼 줄어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슬기로운 의사생활 보셨죠? 안정훈 교수입니다. 여러분 안정훈 교수 하면 아시죠? 막 애들인데 막 사랑해 하면서 애들과 부득이하고 보시면 상당히 소아외과 의사로서는 상당히 아이디어란 그런 의사인데요. 이분은 소아만 보죠. 하지만 자, 우리 소아비뇨기과에서 소아면 전담으로 보는 의사는 과연 얼마큼 될까요? 사실 저희는 이런 분들을요, 소아비뇨기 전문의 중에 전문가라고 합니다. 더 전문가입니다. 이분들의 비율은요, 사실상 그분들의 수술 개수를 봤을 때 점점 줄어서 지금 현재로는 한 10.5명 정도에 필요하고요. 나중에 2029년도, 2029년도 되면 한 7.5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최소입니다, 최소. 이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현재는 어떨까요? 전국에 9명밖에 없습니다. 부족하죠. 소아비뇨기 전문가 중에서도 전문가가 9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5년 뒤는 6명으로 줄어듭니다. 더 심각한 것은요, 지금 서울을 제외한 중부권은 아예 전멸입니다. 아예 없습니다. 자, 전문가 중에 전문가가 이렇게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문제들을 타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어떤 해결책을 내놓으면 좋을까? 저희 소아비뇨기과에서는 다 모여서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 그래서 저희는 이 4가지의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소아비뇨기 질환을 보는 진료 전문의를 각 병원마다 지정을 하고 그에 대해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29명 중에 11명은 서울에 몰려 있습니다. 38%죠. 근데 실제로 소아비뇨기 전문 수술은 50% 이상이 서울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지방에서는 거의 수술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로 인해서 보시면요, 지금 서울하고 경남을 제외한 중간 부분은 완전히 전멸입니다. 거의 없죠. 소아비뇨기 전문을 보는 의사들이 없죠. 즉 지역적 불균형이 상당히 심하다고 보시면 돼요. 수술이 없기 때문에. 자, 얼마 전에 나온 윤석열 정부, 이 지역 불균형을 없애겠다고 하셨잖아요. 이 지역 불균형을 없애고자 하는 이 의견은 윤석열 정부의 현재 정책 기조랑 맞아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지역 불균형을 없애기 위해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각 병원별로 소아비뇨기 질환을 진료라도 가능한 전문의를 의무로 지정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진료와 수술을 했을 때는 병원별로 인센티브를 주는데 병원이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병원별로 인센티브 주는 것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소아비뇨기과 의사들이 줄어드는 것을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역 불균형을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소아비뇨기 질환에 대한 대국민 캠페인과 소아청소년과 교육을 지원했으면 합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소아비뇨 전문가가 줄어들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소아비뇨기 전문 지식이나 정보에 대해서 걸러주는 사람들이 없어집니다. 줄어들기 시작하고요. 그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래 되면 이 소아비뇨기 질환에 대한 정말 잘못된 정보와 잘못된 지식들이 늘어나기 시작하고요. 그것은 오롯이 전부 다 우리 국민들이 다 떠안아야 됩니다. 자, 제가 예시를 몇 개 들어드리겠습니다. 자, 잠복관. 이게 고환이 안 내려온 질환입니다. 14살에 14세의 잠복관 환자가 저희한테 왔어요. 기다리면 좋아진다 하더라고요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기다리면 좋아진다 하더라고요 해서 기다렸습니다. 근데 사실은 잠복관은요, 1세 이전에 수술하는 걸 지금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 어떻게 되냐고요? 이쪽 고환 절제를 했습니다. 고환암의 위험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절제를 했습니다. 얼마나 위험한가요? 잘못된 지식이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 11세 고환 염전 환자, 고환이 꼬였단 말입니다. 자, 엄마가 어제 밤부터 애가 아파 있는데 해 뜨면 병원에 가려고 해서 대학병원 해 뜨면 가려고 하면서 다음날 오후쯤에 오셨어요. 고환 염전은요, 8시간 이내에 해결하지 않으면 고환이 죽기 시작하고요. 24시간이 지나가면 고환을 못 살립니다. 결국 이 친구는 그쪽 고환이 소실이 됐습니다. 이렇게도 됩니다. 잘못된 지식으로. 자, 14세 야뇨증 환자. 오줌 싸게죠. 자, 야뇨증 기다리면 좋아진다고 하던데요 라고 하지만 실제로 9살까지 기다려서 좋아지지 않으면 실제로 그다음부터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럼 그 후에는 적극적인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결국 이 친구는 완치에 대해서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서 지금 계속 약물 치료 중입니다. 약을 끊을 수 없다는 거죠. 자, 얼마나 잘못된 지식들이 이렇게 많나요? 자, 저희는 부모와
환자와 부모 그리고 1차 치료를 하고 있는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에게 있어서 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소아비뇨기과 전문 의사들을 지금 당장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쉬운 방법은 이렇게 정확한 정보를 우리 환자와 부모 그리고 1차 치료를 보고 있는 소아청소년 의사들에게 전달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저희는 소아비뇨기과 질환에 대한 지속적인 대국민 캠페인에 대해서 정부 지원을 좀 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소아비뇨기 질환에 대한 소아청소년과 교육에 대해서 조금 더 강화할 수 있도록 좀 지지를 해 주시기 바란다는 것을 이야기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소아비뇨기 질환에 대한 진료 및 수술에 대한 수가 인상이 필요합니다. 수가 인상에 대해서는 다들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으시죠. 저희가 왜 그런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소아비뇨기 전문 수술 대표적인 이 4가지 수술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감소하고 있죠. 실제로 소아 인구가 감소하는 것을 보정하더라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소아 수술, 전문 수술의 감소는요, 저희가 소아비뇨기 전문의를 지원하는 사람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제 밥거리가 없으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야 된다면 지역별로 소아비뇨기 필수 인력 자체가 떨어집니다. 상당히 문제가 심각해지죠. 소아비뇨기 질환은요, 특수성을 가지고 있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소아비뇨기 질환에 대한 특수성과 전문성을 반영을 한 수가 책정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보다 좀 더 측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소아비뇨기 질환에 대한 특수성과 전문성에 맞는 수가 측정이 상당히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특히 현재는 소아질환에 대해서 치료할 때 있어서 6세 미만은 수가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은 이 성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성 발달이 가장 중요한 시기가 어떻게 보면 7세에서 18세입니다. 7세에서 18세 사이에는 지금은 전혀 수가 인정을 못 받고 있는데요. 이 소아비뇨기 질환에 대해서도 이 진료와 수술에 대해서 추가 가산이 필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생식기능 보존과 관련된 질환의 정부 지원 강화가 필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생식기능 관련과 가장 중요한 관련이 있는 게 이 잠복관입니다. 잠복관은요, 관이 내려오지 않는 거거든요. 이거 놔두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이 그래프가 무슨 말이냐면요. 자, 언제 잠복관을 수술하는 게 좋냐 하는 거에 대한 지금까지 연구 결과들이 4, 50년 동안 나온 연구 결과들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언제 수술하면 되는지에 대한 이 기준점이 이 4, 50년 동안 상당히 급격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잠복관에 대해서 전문 지식은요, 학회 차원에서 학회를 통해서 빠른 지식의 업데이트가 필요한 질환 중에 하나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거는 정말 그러지 않고서는요, 절대 따라갈 수가 없는 게 이 잠복관입니다. 그럼 이 잠복관이 왜 중요하냐? 무증자증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자, 양측 잠복관을 치료하지 않으면 75%에서 무증자증이 생깁니다. 그리고 치료하더라도 42%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전문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수술을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수술하고 난 뒤에 차후 관리도 상당히 중요한 게 이 잠복관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잠복관과 남아도도 관련이 있습니다. 자, 13세 이후에 수술하더라도 5.4배, 이전에 수술하더라도 2.2배입니다. 즉, 증가한다는 말이죠.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문가에 의해서 전담 관리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수술 딱 하고 끝났다는 이런 말이 아닙니다. 잠복관은요, 수술하고 난 뒤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어서까지.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잠복관 중에서 상당히 심한 타입이 배안에 있는 잠복관입니다. 복강내 잠복관이라고 부르는데요. 더더욱더 생식기능이랑 관련이 많은데 지금 보시면요, 점점 증가되고 조금씩 증가되고 있습니다. 심각하죠. 근데 제가 사실 저희 소아비뇨기과에서는 뭘 더 걱정하고 있냐면 소아비뇨기 전문의가 없는 병원급에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걱정입니다. 이게 수술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수술하고 난 뒤에 관리도 상당히 중요한데 과연 이게 얼마큼 관리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아비뇨기과 차원에서 상당히 지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지금 그 출산율이 이렇게 낮은 현 상황에서 이 생식기능 보존과 관련된 이런 잠복관이나 이런 질환들에 대해서 전문적인 진료와 전담 관리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에 대해서는 사실 전문적 진료인들을 육성하고 그거에 대해서 좀 관리할 수 있게끔 정부 차원에서 좀 힘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역적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서 소화비뇨기 질환 진료를 전문의를 각 병원마다 지정을 하고 그걸 국가에서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끔 소화비뇨기 질환에 대한 대국민 캠페인과 소아청소년과 교육을 지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소화비뇨기 질환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충분히 반영된 수가 인상을 통해서 우리 소화비뇨기 전문 수술이 줄어들지 않도록 우리가 좀 정부에서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생식기능 보조가 관련된 관련된 질환에 대해서는 이 전문적 치료와 전담 관리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생식기능 보조가 관련된 질환의 전문적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자, 결론을 드리면요. 소화비뇨기 전문의는 출산율 감소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요, 국민의 생식력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일들입니다. 자, 외생식기 기형, 요로계 기형 등을 전문으로 다루는 이런 소화비뇨기 전문 인력들이 문제는 이 수요의 감소로 줄어드는 일이 없도록 국가 차원에서 이 육성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저희가 소아청소년과인지 소아비뇨기과가 비뇨학과인지 구분을 잘 못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소아청소년과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소아청소년과가 인지 아닌지를 잘 모르시는 거죠. 그런 환자분들이나 아니면 소아청소년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너무 늦게 저희 전문의에게 환자를 연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소아청소년과 선생님들과 아니면 학부모까지 보호자분들의 교육을 좀 더 철저히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런 일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시작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기선 회장님께서도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미 발표 들으셨을 때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과연 저희들이 대란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특히 여론을 이끌어가신 기자 여러분들께 호소한 이 말씀들이 좀 호소력 있게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저희 부모님 중에 노인 환자, 요양원에 계신 특히 배뇨 곤란으로 인해서 이미 여기 들었던 내용들을 경험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명확하게 인식하셔가지고 이것이 좀 더 국민들에게 더욱더 알려지게 하고 또 국민들이 인식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신다면 아마 제가 농담처럼 말씀을 죄송하지만은 이 혜택은 저를 포함한 우리 여러분들이 제일 혜택을 나중에 보지 않을까 하는, 그때는 정말 혜택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어떤 전반적인 노인 비뇨기학과 환자들의 존엄이 그대로 지켜지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저도 귀에서 발표하는 내용들을 다 들으면서 느꼈습니다. 내가 혜택을 좀 더 많이 받아야 되겠다. 우리 여기 계신 기자님들 또 이런 우리 현재 세대가 우리가 노인이 됐을 때 더욱더 혜택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좀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저 김영식 기자입니다. 두세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복지부에 아마 제안을 하셨을 텐데 어떤 답변을 받으셨는지부터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소아랑 노인 핵심적인 두 군데를 얘기를 하셨는데 그냥 재정상이 있기 때문에 소아 노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로컬에서 소아비뇨 환자들이 어떤 식의 접근을 해서 진짜 전문의 중에 전문의를 찾아가는 건지도 사실 의문이기는 하거든요. 지금 비뇨기과 간판을 달고 있는 기억을 하신 분들이 꽤 계시기 때문에 그
그 부분도 같이 좀 얘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답변해 주겠습니까? 일단 그 한준현 보험이사님께서 먼저 답변해 주시고요. 나중에 뒤에 소아 관련 답변은 김성철 교수님이나 정재민 교수님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질환 중에 한 곳을 선택하라에 대한 답변은 나중에 회장님께서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네, 일단 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제 교육료라는 수가가 정해진 거는 이제 당뇨 교육료 같은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당뇨야 뭐 사실 굉장히 유병률이 높은 질환이고 뭐 국민들이 이걸 교육을 받고 또 생활 뭐 운동도 하고 식이요법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부분이 이제 사실은 그 자가도뇨 교육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과들이 어떤 교육료에 대한 그런 수가를 되게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상대가치 개정을 할 때 저는 이제 보험 일을 한 지 이제 10년 이상이 됐기 때문에 한 1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오랫동안 이제 2차 상대가치 개정 때도 이제 뭐 열심히 이제 활동을 했고 그때 이제 저희가 이제 이 자가도뇨 교육료 이런 거 필요하다. 이걸 뭐 환자분들이 이제 오거나 그러면 이걸 일일이 가르쳐야 되는데 수가가 없으니까 일일이 가르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대학병원이나 이제 그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이제 전문 간호사들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하고 있지만 사실 뭐 이렇게 이걸 반복적으로 교육하고 전문적으로 교육을 해야 되는데 이런 수가가 책정되지 않고 있다? 이게 현실적으로 사실 가능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차 상대가치 개정 때 사실 이게 수가가 변하고 할 때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뭐 3차 상대가치 개정에서는 지금 그런 것들은 이게 국민적인 인식이 좀 없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조금 외면당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거를 이제 묵과하고 이제 지나칠 수 없다는 게 이제 제 말씀이고요. 뭐 정말 필요성이 점점 더. 근데 비뇨기과는 사실 예를 들어서 이제 대형 병원에서도 비뇨기과의 이제 어떤 뭐 이제 매출이라고나 할까요? 어쨌든 비용이 발생되니까 이제 매출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한 3%? 이렇게 좀 많은 데는 5% 이렇게 약간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과입니다. 사실 대국민 인식도 이런 거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국민들이 별로 없습니다. 당사자가 되지 않으면 부모님을 모셔보거나 이제 아주 중증 배뇨장애를 가진 노인들을 모셔보거나 이러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잘 안 와닿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리 주장을 하고 이런 거 수가 만들어줘서 이걸 전문적인 교육을 제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게 현실입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기자님이 좀 홍보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움직여서 수가 당연히 만들 수 있게 그래서 전 국민들이 어떤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을 가질 수 있게 이렇게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가 현장에서 소아비뇨과에 대한 질환의 진료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어린이 환자들은 먼저 영유아 검진 등등을 통해서 소아 청소년과 선생님들이 다 1차적으로 다 검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검진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그 전문적인 진료를 받아보라고 권유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권유를 하여서 보낼 데가 없다는 거죠. 보낼 데가 없다는 거고 비뇨학과 전문을 딸 때는 모든 그 전공의 선생님들이 소아비뇨학과라는 학문을 포함해서 모든 학문들을 다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의 시험을 치고 나서는 더 이상 소아비뇨학과는 관심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업데이트를 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로 보내라고 비뇨학과로 보내지만 그분들도 사실은 소아비뇨학과를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로컬에 있는 1차 병원의 소아비뇨학 의원입니다. 그런 분들이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더 3차 병원 의용급으로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분들이 갈 곳은 서울 밖에는 없는 겁니다. 사실은 아까 우리 김성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인 가구도 많아지고 있고 산모의 고령 산모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선천 기형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선천 기형이 다양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증부터 해서 중증까지. 그래서 그 경증 아주 심하지 않는 기형도 사실은 영유아검진에서 모두가 걸러내지기 때문에 이런 20만 명 이상의 아이를 봐야 되는 소아 비뇨가 의사들한테 환자 보호자분들이 아주 경미한 기형도 진료를 보러 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료 대기 시간이 2달, 3달 뭐 이렇게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사실 소아 청소년과 진료를 보기 위해서 오픈런을 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스란히 이런 부담은 우리 국민들한테 다 짊어지게 되어 있고 이런 소아 비뇨 의사를 진료를 보기 위해서 아이를 업고 서울로 가는 경우 혹은 종합병원으로 갔지만 정확한 대답을 얻지 못해서 다시 다른 병원으로 가야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 괜찮다라는 이야기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서울까지 올라가야 되는 지방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불균형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소아 비뇨이라는 지식을 업데이트할 수 있는 루트가 정기적으로 좀 있었으면 좋겠고 소아 청소년과 선생님들의 소아 비뇨의학 지식을 좀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급 종합병원에서는 좀 더 시비어나 좀 더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하나들이 와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그런 시스템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소아 비뇨기과를 전문으로 하는 의사 전문가들의 양성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부연하자면 우리 정재민 소아비뇨기과 회장님 말씀대로 시스템은 잘 돼 있습니다. 사실 소아 청소년과에서 그 영유아 검진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이상하게 느껴지는 경우를 이제 비뇨기과 진료를 받아보세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그 의료 전달 체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1차 의원, 비뇨기과 의원으로 이제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비뇨기과 의사회에서도 이제 계속 학술대회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우리 전문하신 선생님들, 교수님들이 못 미치더라도 저희가 교통 정리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지식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사례에서도 있었지만 때를 놓쳐가지고 이거 뭐 다 크면 괜찮아져요? 이런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일반 의사 중에서도 그냥 기다리면 괜찮아요. 괜찮아질 거예요. 그러다가 때를 놓쳐가지고 고아를 놓치고 뭐 남자의 자존심을 놓치는 경우도 생기는데 적어도 이제 최근에 저희 지역을 본다면 소아 청소년과에서 의뢰가 돼서 오면은 고안의 상태라든가 음낭의 발전 상태라든가 봐가지고 어느 정도 시기를 만약에 저희들이 관찰할 수 있는 시기는 저희가 관찰하고 어느 정도 시기를 넘어섰는데도 요거는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이제 대학으로 의뢰를 하는데 저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서울에 있기 때문에. 근데 말씀하신 대로 타 지역에 있는 그 비뇨기과 선생님들은 보낼 데가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보낼 데가 없어요. 이거를 지금 강조하신 거니까 좀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홍준영 회장님. 네, 감사합니다. 그 아마 기자님께서 뭐 노인이냐 소아냐 택이라고 하신 건 아닌 것 같고 왜 제목을 이렇게 붙였냐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제 했는데요. 논의를 했지만 이 두 계층이 가장 소외하고 가장 어렵고 가장 위기의 계층입니다. 사실 젊은 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실손보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환외 단체를 통해서 정부의 보험을 요구하기도 하고 해서 수억짜리 보험 커버도 되고 있고 1,000만 원 넘는 로봇 수술도 좀 부담 없이 다들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노인분들, 소아분들은 지금 현재는 그렇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거하고는 좀 다른 문제로 저희도 이거를 이제 과연 이제 한쪽만 하지 않는 게 더 강조가 되지 않을까 했지만
둘 다 사실 시급한 문제고 이렇게 바쁘신 분들을 모시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제 좀 떨어진 주제지만 나이가 떨어진 주제지만 또 반면에 저희 과 특성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소아부터 노인까지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느끼기에도 저는 전립선암을 하고 있고 중장년을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만 굉장히 이 두 계층이 심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이렇게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서 지금 이제 우리 필수 의료를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도와주겠다는데 필수로 잘 아시겠지만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응급의학과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 비뇨학과도 가려지지 않았지만 거의 저는 왜 비뇨학과 필수 의료 분야가 아니지라고 생각하고 정말 필수적인 분야. 예를 들면 응급실 뺑뺑 비뇨가 크다고 하는데 응급실에 온 비뇨학과 중증응급 환자를 응급의학과에서 커버를 하지 못합니다. 비뇨학과 전문의가 밤에 그걸 봐줘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되면 그 환자는 뺑뺑이 돌 수가 없고 그만큼 우리 뭐 간수치가 높아진 환자들은 뭐 일주일 뒤에 병원 가도 되겠지만 오늘 소변이 안 나오는 환자는 오늘 해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비뇨학과는 시급히 이제 치료를 요하는 부터 소아부터 노인까지 그리고 최근에 이제 가장 유병률이 올라가는 전립선암까지 해서 정말 필수적인 분야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그 글에 좀 가려져 있는 억울한 분야이기 때문에 기자님께도 아마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런 자리가 시작이 되어가지고 우리 비뇨학과의 중요성과 필요성, 사회적 필요성을 널리 알려주는데 꼭 입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혹시 기자님 중에 꼭 편안하게 질문이나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말해주시면. 네, 저 메디칼 트리비언의 김준호라고 합니다. 그 자가도뇨 교육을 보통 제가 이제 어떻게 자가도뇨 교육 받는 현장에 어떻게 가볼 기회가 있어서 이제 봤는데요. 그 교육자와 피교육자가 좀 한 방에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타인을 배제하고 직접 교육을 시키고 시간도 한 2-3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환자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근데 이제 2-30분이면 진료 시간에 한 2-3배 정도 걸릴 것 같은데요. 그럼 얼마 정도의 그 수가를 올릴 것이며 그리고 그 비뇨기과 전문의가 직접 교육을 하기에는 그 환자 간의 이 비뇨기를 보여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진료할 때 그 성질을 보여주는 정도가 아니라 직접 그 전문의가 실습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걸 다 이제 선생님들이 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간호사들도 같이 한다는 얘기인지 그거 좀 정확하게 좀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세부적인 것들은 이제 배뇨장애 유실금학회도 있고 이제 노인 비뇨학회도 있기 때문에 어떤 구체적인 수가에 관련된 그런 거는 이제 급여 기준이라든지 행위의 주체, 이게 또 의사 업무량이라든지 지금 현재 이 상대 가치라는 어떤 제도 안에서 그거를 이제 틀에 맞게 껴야 되겠죠. 근데 그거에 대한 이제 그 모범 사례가 있습니다. 이미 당뇨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요. 그리고 이제 대학병원이나 이제 뭐 상급종병 같은 데는 인력도 많고 이제 뭐 그렇기 때문에 의사가 이제 교육해야 된다 이제 처방을 내면 진료에 바쁜데 일일이 다 할 수는 없겠죠. 근데 아까 기자님께서도 이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게 사실은 교육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해보게 이렇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교육을 시켜줘야 되고 그렇지만 제가 이게 그런 세부적인 그런 행위의 주체나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이 상대 가치에 맞게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다시 이제 정해져야 되는 거고요. 어쨌든 그런 이슈를 삼아서 이걸 해야 된다 이렇게 분위기를 잡는 게 일단은 더 중요하고 이게 상급 종목에서만 행위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비뇨기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이라든지 요양병원 그 다음에 개인 의원에서도 사실은
노인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해당되는 그런 환자들을 반복적으로 그 다음에 오는 보호자도 같이 이렇게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행위의 주체라든가 수가가 얼마나 정해져야 된다 이런 것들은 여기서 아직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일단은 일단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일단은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국민적인 관심을 갖지 않으면 보건복지부에서 일단은 기자님 보시기에도 이거를 시행하면 N수가 많아질 것 같잖아요. 네. 당뇨도 필요하니까 교육을 환자는 많으니까 N수가 많아지는데 그걸 시행할 수 있는 것처럼 이것도 시행하면은 제가 보기엔 파급력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보건복지부하고 이제 심평원하고 이제 조정해서 의협이랑 다 조정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합리적으로 그렇지만 어쨌든 이게 시작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국민적인 관심을 갖지 않으니까 이거를 시작을 해주지 않아요. 저희가 이제 요청을 올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그 회신이 이제 아직 논의 사항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자간담회를 필요한데도 인식을 하고 있지만 비뇨기과가 소외된 거라는 게 그런 비뇨기과가 약간 소외됐다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국민적인 관심이 없어요. 네, 그걸 인지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어떤 언론이라든지 사실은 뭐 요양병원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그런 중증 배뇨 장애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